자, 계속해서 검토 드릴 주제, 임대차에 관련된 주제를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임대차의 내용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그 다음에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 이런 것을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주제가 총 3개 정도 나오게 주제가. 해서 가장 먼저 임대차의 내용. 자, 임대차 얘기를 하려면 우리 앞에서 전세권하고 임대차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대학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자, 전세권 설정 계약과 그 다음에 전세금의 교부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전세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전세권 성립하게 되면 물권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할 거. 해서 병한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겼다라고 할지라도 이 전세권자는 병에 대해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왜? 등기를 통해서 그 권리가 외부에 공시가 됐기 때문에. 해서 전세권은 일단 성립 요건이자 대항 요건이 되는 것이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임대차 비교해 볼까요? 자,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이 되게 된다.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어떻다? 임차권은 성립하게 된다. 해서 임대차가 성립을 했다는 얘기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를 지게 되고 임차인은 차임을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둘이서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설정 등기가 없더라도 어떻다? 임차권은 성립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이 문제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등기 안 된 임차인은 병한테 어떻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한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에다가 뭘 해야 돼?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거,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임차권 등기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바로 제3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게 주임법, 상임법 얘기로 연계가 되는데 임차권 등기를 안 한다라고 할지라도 자,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게 되면은 저거 있었죠? 주민등록 이전하고요. 하게 되면 대항력 발생하게 될 것이다. 상임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 발생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고 가장 기본적인 틀을 갖는 거야. 임차권은 단순한 채권에 불과하게 된다. 그래서 자, 두 사람 사이에서 등기 없어도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대신 등기하게 되면 어떻다? 바로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이 법조문을 보면 등기한 때부터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가서 보면 등기 효력 발생 시기 저표 이렇게 갑니다.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된 때부터 자, 바로 등기로서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봤던 주제. 나중에 이제 주임법 할 때 논의할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7년 동안 2번인가 구성이 됐는데 겁나 어려웠던 지문, 특히 사령 문제 구성할 때 겁나 짜증나는 거,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 있어도 다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냥 뼈대부터 가는 거야.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만 있어도 다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사연을 이렇게 가볼까요?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을은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없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 뭘 한다고요?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하나의 방법. 자, 근데 이게 등기가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X 토지 위에다가 Y 건물이라는 것을 건축하고 그러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이 건물을 신축하고 여기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은 이때는 뭐야? 대항력이 발생되게 된다. 토지 임대차에서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등기부를 보게 되면은 제3자가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 토지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자, 토지 임대차에서 대항력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 그 중에 하나가 토지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대항력 발생하게 된다. 요건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고요. 한데 토지에 관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건물을 신축하고 거기다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임차권에도 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해서 보존 등기를 마치고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게 되면, 요거 임차권 관련해서 대항력이 발생하는구나. 제가 보기에는 임대차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게 되면 어떻다? 임차권이 대항력이 발생하게 돼. 문장 보시면 안 돼. 제목 외워서 끝내버려야 돼.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가 있으면 토지 임대차에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제 다시 가면 이런 식이지.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이 Y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까지 마치게 되면 설령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바뀐 소유자, 바뀐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제일 임차권 파트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례형으로 특히 나오면 당황스러울 문제 중에 하나가 될 테고 나머지 잡다한 얘기들 해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시적 계약인 교환계약과 매매 계약에 있어서 해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법률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이에 대응해서 해지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장래돼서 그 법적 효력을 소멸시키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해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해지는 사실은 기본 논의 전제가 유효한 법률행위를 전제로 했을 때는 무슨 문제? 해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해서 양가 상신에서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상호 명의신탁,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는 어떻다?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 유효한 것으로 봤던 거. 그래서 그때 바로 해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 외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원래 실명법을 적용을 받는데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유효한 등기가 됐던 것이고 유효하기 때문에 어떻다? 해지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 앞에서 매매 계약이나 교환 계약에 있어서는 해제라는 것을 논하기 위해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다? 해제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등기를 넘겨주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해제 문제. 근데 해지, 여기서 얘기하는 해지는요, 꼭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 할지라도 민법 규정에 따라서도 다 해지권 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임대인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이때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6개월 지나서 어떻다? 그 계약 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축이 되게 됩니다. 한편 바로 비교할게.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이런 해지 통고가 있고 나서 1개월 지났을 때 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요거 할 때 바로 비교하실 주제가 있죠. 자,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다라고 하면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각각 소멸 통고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통고했을 때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했을 때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전세권에서 소멸 통고는 각각 661에 봤었고 임대차, 토지 임대차에서는 6일에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근데 이게 숫자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논의 쟁점이 사실은 전세권에서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해서 예시했던 것이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에 있어서는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걸 가지고 문제 구성할 때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 정함이 없을 때 2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이건 출제자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주임법에서는 몇 년? 2년.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상임법 몇 년? 1년. 해서 건물 전세권, 주임법, 상임법, 이렇게 짬뽕을 시켜가지고 착각을 유도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정도의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한편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이기분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역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중에 상임법은 상기분 차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의 없는 전대차, 뒤에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동의 없는 전대차에 있어서도 다 임대인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이것은 소위 임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것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을 맺게 되면 이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한 번만 더 가십시다. 우리가 임의 규정이라고 해서 담장 설치 청권 얘기해서 담장의 설치 비용, 자, 상방이 절반에서 부담한다. 매매 비용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런 조항은 담보가 된다. 임의 규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을 우선하여 적용을 한다. 우리 또 하나 임의 규정, 저당권자, 저당권에서 문제 삼았구나. 저당권의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임의 규정.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을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않기로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여기다 등기까지 해놓게 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 임대차에서 두 가지 이슈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요. 원래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을 폐지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 특약은 유효한 것이고, 이때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 줄줄 외울 거 아니고 해지만 묶어서 문제 나오는 거 아니고 막 섞어서 구성되는 지문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의 성립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개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임대차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근데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 없어도 성립했던 것이고, 이에 따라서 대항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토지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거. 자, 한편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등 있으면 다 대항력 발생해서 바뀐 토지 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이런 임대차의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해지라는 개념이 있다.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 임대인, 임차인 각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기분 차임 연체 임대인에 의한 해지 사유가 되게 될 테고, 또 하나가 바로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해지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것도 유효하다 해서 좀 이따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돼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임차인과 임대차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임차인의 권리라고 해서 제일 먼저 논의할 주제가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이라는 개념, 또는 건물의 매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 이렇게 가셔야 돼. 먼저 지상권 얘기를 가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지상권에서 출발했던 개념이 돼요. 그래서 자,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 지상권을 소멸을 하게 될 텐데, 이 토지 위에 만약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 그럼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갱신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고, 갱신 청구 들어주지 않게 되면은 이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건물의 매수 청구,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은 지상권에서 출발했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상 이것도 당연히 토지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된다? 건물의 매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내용 간단합니다. 자, 토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의 거절이 있게 된다. 그러면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인은 뭘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지상 건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또 같은 맥락, 아까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임대인, 임차인 각각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쫓겨나야 돼. 근데 주정의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뭘 주장할 수 있다?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다음에 대신 자 해지 사유 중에서 이기분 차임 연체에 따라서 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다? 소위 지상물의 매수 청구, 건물의 매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임차인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요.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1개월 동안 사용을 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그 사이에 겁나 눈썹이 휘날리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한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시 사용을 임대차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비용 상환 청구권 여기서만 일시 사용을 임대차, 일시 사용을 임대차에서 비용 상환 청구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건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 이런 것들은 어떻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할거. 나중에 일시 사용 딱 하나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여기서만 어떻다 일시 자 바로 여기서만 일시 사용을 임대차에서도 인정되는 권리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내용 볼까요?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을 때 이 사람은 임차인 지물가 아니니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자 가볼까요? 지상권에서 자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형성권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누가 사줘야 된다. 바로 토지 소유자가 사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야. 부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어떤 권리의 일부가 되게 된다. 그럼 이제 똑같은 논리 구조로 가는 거야. 지금 임차인이 갱신청구 거절을 당하거나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잘려가지고 이제 임대 목적물 이걸 매수 청구 요건을 충족을 했다고 치게 되면 반드시 사줄 의무가 있다. 근데 지물건이 아니면 당연히 어떻다?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또는 건물의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 임대차 종료 후 토지 소유권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제일 어려운 주제. 다시 갑시다. 임대차에서는 그 임대인에 대해서는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일정한 임차권도 주장을 할 수 있다. 건물의 매수 청구권도 임차권에서 파생되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만약에 이 임차인에게 임차권 등기 등을 통해서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또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통해서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상대방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주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때 토지 소유권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소위 지상물의 매수 청구 또는 건물의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물 매수 청구가 있으면 끄트머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라고 해서 반드시 사줄 의무가 있게 되는 게 뭐가 된다?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지상권이라는 것이 소멸되게 되면은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그림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개념도 존재했었죠. 바로 비교할 것이 전세권 얘기를 가서 보게 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 종료로 해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임차인의 권리,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기본적으로 끝났을 때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 일단 자 토지 임차인의 경우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건물 임차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건물 전세권을 차용해 와서 바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 공통적인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거기다 살을 붙여서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에서 필요비까지도 같이 임차인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토지 임대차 관련해서 지상권과 비교해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 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것이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 자 부속물의 매수 청구 아까 편집이 잘못되어 있던 것 같은데 다시 여기 썼나 해서 자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건물 전세권에서 파생됐던 문제가 뭐가 된다? 부속물의 매수 청구. 그러니까 해석상 건물 임대차에서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 해서 부속물 얘기하면 꼭 비교해 볼 것이 부합물이라는 개념과 비교해서 접근을 해야 되죠. 부합물이라고 하는 거. 자, 건물에 달라붙어 버렸다. 그러면 어떻다? 이건 부합물의 문제가 발생한다.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다? 부합. 자, 우리 앞에서 부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건물 관련해서 시멘트 얘기를 항상 하게 됩니다. 증축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증축이 있으면 당연히 부합이 되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에게 그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이 귀속이 되게 된다. 건물에 시멘트를 붙여서 만약에 증축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시멘트의 소유권은 건물의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근데 건물 소유자가 선의 무과실이다. 그러면 어떻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갔어요. 되게 어려웠던 주제인데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고 건물 소유자가 선의 무과실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은 건물 소유자가 선의 무과실했을 때는 어떻다? 더 이상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개념들을 소위 부합물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부합물에서 하나, 둘, 셋, 세 개 등장 보셨어. 하나가 첫 번째 토지 건물에다가 증축을 했을 때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 자체는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지만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었고 아까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게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거 부합물 총물에 미친다라고 하는 조항. 이건 임의 규정이니까 혹시 건물 증축,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이 부합물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기로 약정을 만약 특약을 넣었다라고 하면 낙찰받은 사람은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이런 논리도 가능했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 이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합이 돼버리면 어떻다? 부속물이 아니다. 부합과 부속물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떼낼 수가 있다라면 뭐가 되고 부속물이 되게 될 테고 완전히 달라붙어 버린다. 그러면 어떻다? 부합물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 해서 제가 주로 예를 들었던 게 시스템 에어컨 사건이야. 자, 시스템 에어컨을 건물 안에다 설치를 했다. 근데 그게 떼낼 수가 없다라고 전제가 되면 그건 뭐가 되고 부합물의 문제로 가게 될 테고 좀 비용이 들어가긴 하더라도 떼낼 수가 있다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그건 뭐가 된다? 바로 부속물의 문제로 해결을 하게 된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건물 임차인이 어떤 물건을 부속을 시켰다. 그리고 떼낼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또는 이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이런 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대충 부속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한번 24회 때인가 25회 때 어렵게 구성이 됐는데 그거 못 풀어요. 근데 나머지 지문을 알게 되면 대충 찍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붙였다고 해서 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기분 차임연체 당연히 이거 따로 얘기 안 해도 그렇다. 당연히 이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일시 사용이 명백하다. 자, 건물을 10일 사용하기로 했어. 그래 놓고 나서 갑자기 부속물을 얘기하면서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한다. 이건 법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아까 우리 토지 임대차에서 한 달 동안 토지를 이용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건물 그 사이 지어놓고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한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부합이 발생하면 이건 부속물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나머지 간단해요. 이것도 아까 우리 지상물의 매수 청구 있으면 상대방 반드시 사줄 의무가 있듯이 건물 전세권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발생했으니까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부속물에 대해서 누가 임차인이 뭘 할 수 있다?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테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 해서 다시 전체 가십시다. 이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외우려면 더럽게 어려워. 해서 다시 지상물의 매수 청구하고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개념은 지상권에서 나왔던 것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고 전세권에서 나왔던 것이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된다. 그래서 이 둘 다 개념상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이거나 이기분 차임 연체 등에 있어서 이런 사람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수 청구 등을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고 봤었고, 만약에 이런 매수 청구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이 물권처럼 취급을 합니다. 지상권에서 넘어온 것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 그다음에 지금 어디에서 선세권에서 넘어온 게 부속물의 매수 청구이기 때문에 마치 논리 구조를 뭐처럼 해석한다, 물권처럼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임차인의 권리 하나, 둘, 세 개 남아 있어. 다시 갑시다. 지상권에서 출발했던 것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 전세권에서 출발했던 건물 전세권에서 부속물의 매수 청구와 유익비 상환 청구. 이제 묶어서 논의하게 될 게 임차권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논리 구조가 점유권 얘기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죠. 점유권 파트에서 나왔던 것이 비용 상환 청구, 선의악이 불문하고 인정됐던 거 다시 머릿속으로 암기를 해보겠습니다.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했을 때 점유자가 그 목적물을 회복자에게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랬을 때 선의의 점유자, 과실 수직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다. 이건 중요치 않았었고, 악의 점유자, 원래 과실 수직권 갖지 않기 때문에 보상해야 되는데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취취하지 못했을 때 어떻다? 이때는 이때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있었죠? 두 번째 암기할 사항, 선의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네 번째 쟁점이 뭐냐면 유익비 상환 청구,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 근데 이걸 맨날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필요비 상환 청구, 이딴 식으로 장난을 쳤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주제가 뭐가 있었냐면 저거 있었다. 지금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상환 기간을 허여해 줄 수 있다. 마지막 쟁점, 점유물이 멸실, 훼손 등이 됐을 때 선의 자주 점유자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다시 머릿속으로 외웁니다. 자, 선의 점유자 과실 수익권을 가진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악의 점유자 과실 수익권 없고 보상해야 되는데 특이한 케이스,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필요비 상환 청구 관련해서는 보시고, 유익비 상환 청구,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의 문제, 법원에서는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 허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자, 점유물이 멸실 등이 됐을 때 선의 자주 점유자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뭔 얘기하려고? 비용 상환 청구의 의미, 필요비 상환 청구와 유익비 상환 청구 두 개를 대별해서 볼 때 바로 이것을 우리가 비용 상환 청구권. 그리고 이 비용 상환 청구권 얘기는 저기서 나왔었다. 유치권 얘기할 때도 한번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채권과 목적물 간의 관련성이라는 것이 인정돼야 할 것이고, 두 번째 이슈, 자, 바로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때 유치권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았었지요. 근데 이제 앞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공사비, 공사대금 채권, 이 두 가지가 채권과 목적물 간의 관련성이 인정이 되던 사례인데, 이 비용 상환 청구는 배제 특약을 통해서 다 아예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런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뭐가 된다? 임의 규정이 되게 된다. 앞에서 끊임없이 해왔던 내용. 그래서 배제 특약이 있다면 그 배제 특약은 유효한 것이고, 이때는 비용 상환 청구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외에 제척기간 지문 한번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해서 다시, 자, 비용 상환 청구권 인정 안 되는 케이스, 배제 특약이 있다면 비용 상환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특이했던 거,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서도 뭐는 인정된다. 바로 비용 상환 청구는 인정되게 된다. 특이한 거야. 자, 나머지 우리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든가 부속물의 매수 청구는 배제 특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립니다. 물권에서 출발했던 개념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다? 이것은 물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비해서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은 뭐가 된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봤었고요. 내용 간단합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 필요비는 지출했을 때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도 없다라고 할까. 물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자,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 한해서 뭘 할 수 있다?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중요치 않고요. 앞에서 논의했던 주제, 유치권과의 관계라고 해서
비용상환청구를 배제하는 특약,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라면 어떻다? 아예 비용상환청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겁나 중요하다고 유치권 파트에서 지랄 발광을 했던 사안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은 일단은 유치권자는 인도 거절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됩니다. 유치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인도 거절권이라는 것이 있게 된다. 자, 근데 인도 거절권 부인됐, 유치권이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거절권이 부인됐던 사례가 있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나서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했다. 비용상환 청구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압류 효력이 성립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는 것은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어려웠던 거,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여해 준 경우 이때도 어떻다? 인도 거절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얘가 유치권 얘기랑 같이 가는 거죠. 해서 법원이 유익비 상환 청구 상환 기간을 허여해 줬을 때 이때 유치권의 근거에서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임차인이 더 이상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는 케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임차인의 권리 보셨어요. 그래서 주요 이슈들 다시 가서 검토를 하게 되면 지상물의 매수 청구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자, 이렇게 갔습니다.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서 논의했던 것이, 자, 지상권에서 파생됐던 개념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해서, 자, 갱신 청구 거절하거나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이때 임대인에 의해서 해지가 이루어졌을 때 임차인은 소위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었고요. 이기분 차임연체 특이한 거,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서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 하나만 인정된다. 나중에 주임법 상임법에서도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는 주임법 상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갔던 것이고요. 뭐 내용 그다지 큰 문제 안 되겠습니다. 자, 지상물의 매수 청구, 자, 건물의 매수 청구에 대해서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갖게 되는 권리. 이게 부속물의 매수 청구. 그리고 아까 비용 상환 청구는 일시 사용을 위한 명백한 임대차에서도 인정이 됐던 개념. 해서 특히 이제 유치권이라는 개념과 연계해서 논의의 대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임대차의 효력 얘기하고요. 대항력 얘기를 중심으로 보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논의했던 것이 임차인의 권리 세 가지. 하여튼 다 묶어서 1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논의하게 이렇게 이제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 역시 묶어서 한 문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 얘기하고 주임법 상임법 다음 시간 묶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